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먼저 1부에서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쌀이 35년 만에 일본에 수출이 됐는데 일본에서 열흘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쌀값이 폭등하면서 일어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배경 살펴보고요. 식량과 자원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러우 휴전 협상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가 크림반도 양보안을 거부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휴전이 늦어지면 중재에서 손을 떼겠다 이러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건데요. 그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월 27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쌀이 35년 만에 일본에 수출이 됐다.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여행 온 일본인이 10kg들이 쌀을 사갖고 간다. 네. 이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 수출까지 됐군요. 이거 완판이 됐다고요? 네, 이게 이제 현지에서 쌀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35년 만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쌀을 수출했는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큰 관심을 받은 겁니다. 네. 근데 일본이 이제 사실 2023년 그 초반만 해도 일본 내에서 지자체들이 모여서 쌀을 먹고 웃자. 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로 쌀 소비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쌀이 많이 남아 돌기도 했고. 근데 하필 그 해에 폭염이 오면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후에 일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쌀 소비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큰 지진이 또 연이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갑자기 불안한 마음에 사재기까지 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쌀 가격이 가공식품이나 뭐 외식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편의점에서 파는 우리 오니기리라고 하죠. 삼각김밥 이런 게 15%가 올랐고요. 초밥 전문점 가격도 4.7%가 이제 인상이 됐는데 이게 쌀 소비가 원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가 맞았어요. 그런데 전쟁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외국산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다시 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값 오르고 빵값 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저렴하게 다시 쌀을 먹자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쌀이 소비자들이 돌아가면서 가격이 폭등했고 심지어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지금 일본 안에서는 모내기도 하기 전에 이 모짜리판에 지금 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그 쌀이 이미 팔렸습니다. 입도서 매운 거요? 네. 잎부터 지금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정도로 지금 일본 안에서는 네, 쌀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쌀 경장 면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한국과 일본이 둘 다 주식이 쌀이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주어를 뭘로 둬도 다 상황이 똑같아요. 예컨대 그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쌀 생산을 줄이라는 압박을 계속 해왔던 것도 같습니다.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그렇죠. 왜냐하면 쌀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꾸 쌀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남아 도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네. 뭐 이 논에서 쌀 말고 뭐 특용작물 이런 거 재배하면 뭐 저기 지원금 준다 이랬고 막 했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가 움직이는 것도 비슷하고 우리나라는 그 지난해 말에 윤석열 정부가 전체 재배 면적의 11.5%를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달 초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벼 재배 면적 감축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지원을 제한할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했었는데 일본도 비슷해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현지 쌀 농가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쌀 소비량이 뭐 그때그때 따라서 다소 오르락내락할 수는 있다.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쌀이라는 거는 소비량 자체가 꾸준히 가는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이 수요나 공급의
1~2% 변화만 와도 가격이 크게 휘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쌀을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비상시에 필수 전략 물자로 보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걸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한순간이네 정말. 네. 한순간에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쌀 과잉 생산이라고 계속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가 과잉 생산이 된다는 건 이제 빵하고 뭐 이런 것들 식생활들이 우리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 남아도는 거죠. 생산이 과잉이다기보다 쌀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일본도 비슷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일본에서 겪는 일이 우리한테도 닥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어저께 이거 쌀 쇼핑몰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나라 3배예요 거의. 아, 가격이? 예, 이게 지금 만행이 넘어가는 일이 벌어진 게 처음이고 일본 만행이라는 게 사람들도 10kg짜리 기준으로? 예, 10kg짜리 이 기준 보통 일본 가정에서 10kg짜리를 많이 주문하는데 네. 거의 만행이 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한 10만 원 한다는 거잖아요. 더 해요. 근데 어떤 거는 품질이 좋은 거는 더 하고 제가 지금 무슨 사이트 보고 있는데 11,280엔 어저께보다 어제 볼 때보다 조금 더 한 300엔이 더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10kg짜리 하나 보통 한 3만 원 안팎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3~4만 원 안쪽으로 하죠. 그래서 이게 3배, 4배 값이 지금 되다 보니까 그 한국 쪽 수요가 되게 많아진 거죠. 이게 생산이 과잉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호재이기는 해요. 이 과잉됐던 걸 일본에 수출할 수 있고 이렇게 완판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도 굉장히 뭐 여기서 좀 수출도 할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게 언제나 있지는 않을 거고 일본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뭐 대책을 세우겠죠. 일본 정부의 대책이 또 우리한테는 또 어떻게 하나 이게 근데 중요한 혹시 거죠. 바로 거기서 이게 이제 그 일본 정부가 그러면 쌀 수입하겠다. 시장 개방하겠다. 혹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미국 관세 협상을 하면서 네. 미국이 이제 일본 쌀 그 관세가 너무 높다, 700%까지 주고 있다고 트럼프가 얘기하면서 네. 이제 쌀 시장 개방 압력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일본이 이 쌀 시장 개방을 특히 미국의 쌀을 사는 거를 협상 카드로 지금 이제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또 한국이 지금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 게 반드시 꼭 일본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왜냐하면은 한국 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kg 뭐 3~4만 원 하는데 미국 쌀은 그것도 3분의 1 정도 가격이거든요. 코스코 가면은 10kg짜리 그거 뭐 한 10불 내로 팔고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관세 이런 걸 생각하면 한국 거는 일본에 수출을 하면은 그 거의 일본 쌀보다 비슷한데 조금 싸고 맞아요. 미국 쌀은 상당히 싼 그 가격 그 경쟁력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국 쌀이 많이 팔렸다고는 하지만 다 팔렸다고는 하지만 사실 거의 이벤트성으로 한 2톤 정도밖에 수입을 그렇죠. 안 한 거고, 그렇죠. 또 다음 달에 10톤이 더 간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소진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관광객들이 또 오면 요즘 쌀을 사가는 게 유행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예, 이게 지금 한국의 뭐 쌀이 이 남아도는 이런 문제들이, 초과 생산의 문제들이 일본의 쌀값이 오른다고 또 그게 또 쉽게 해결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그래서 그럼 우리 쌀 시장 10개 그러면 미국이 오 땡큐 한 다음에 니네는 어떡할 거야 하고 우리나라한테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일본 내에서도 쌀 시장을 개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자민당의 주요 지지층 중에 하나가 농가이기 때문에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쌀 쿼터제를 굉장히 강하게 고수를 해왔던 거거든요. 일본 정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일본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만 이제 벼를 그만 재배해라라고 감축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놨는데, 이렇게 벼 재배 면적은 줄이고 또 쌀의 생산량을 계속 벼의 생산량을 줄이는 게 과연 이렇게 되면 농가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사실 일본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한순간이요. 김영미 대표는 잘하실 것 같은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쌀밥만 싸가면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도시락 검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 안 납니다. 그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지금 연배가 거의 이렇게 같은데. 손절하신다고요? 와, 저 거짓말. 아니, 이거 농담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로 도시락 검사를 해가지고 잡곡이 밥이 안 섞여 있으면
선생님들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어르신들한테 들었는데 위에 살짝 보리층을 깔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콩 같은 걸 위에다 얹어주시고 검사하기 전에 도시락을 뒤집어서 젓가락으로 바닥에 있는 뭐 보리쌀, 콩 이런 걸 빼가지고 다시 뒤집어서 위에다가 깔고 진짜 이랬어요. 아니 그 정도면 엄청난 테크닉인데. 그러니까 그때 쌀 부족하다고 혼식 장려하면서 그런 풍경이 벌어졌고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통일벼가 개발이 돼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대수특필이 됐어요. 쌀 수확량이 늘어난다고. 분식 뭔데 왜 모르는 척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분식 장려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 기만적인 모습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설렁탕집에 그 면사리를 넣어주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이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쌀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저희가 다 알다시피 기후 변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지금 여기도 애초에 시작이 된 게 폭염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와서 뭐 쌀 소비를 엄청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는 사실 저는 이게 수치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히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는 지금 뭐 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일본이 어떻게 보면 다행히 먼저 앞서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관세 얘기를 하셨지만 이 일본이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가 쌀 그리고 자동차 이 정도는 열어보겠다라고 지금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여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일단 카드로 주면서 관세 급환불이나 공급의 급환불을 동시에 꺼보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관세가 뭐 13만 톤 넘어가면은 513% 지금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쌀에 대한 지적을 트럼프한테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예로 들면서 똑같이 한국에 트럼프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좀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쌀이 생산량이 줄은 것 중에 뭐 폭염이라고는 하지만 옛날 같은 폭염에도 다 이렇게 농사했대요. 근데 지금 너무 노인 연령이다 보니까 그렇지. 폭염에 농사를 도저히 질 수 없는 연령층만 있고 그렇죠. 일본 젊은 세대들이 뭐 이런 쌀 생산 뭐 이 하러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뭐 노인 연령이 절대적으로 이 농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무리 논농사를 하셨어도 아들은 서울 와 있고 그러니까 논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된 논 금매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쌀을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에 그 면적에서 쌀을 생산하는 가격과 거기에 이제 부동산을 지었을 때 가격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논이 계속 없어질 상황이고 이런 위기는 계속 올 거라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이제 송현석 기자가 이야기한 좀 범위를 넓히면 식량 안보 문제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럼 이것도 이제 길게 봐서 우리도 이제 그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길게 볼 것도 아니게 우리가 겪은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세계 밀가루 가격이 막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잖아요. 그 직격탄을 좀 우리가 맞은 거잖아요. 뭐 분식 가격 이런 게 다 올라버린 거죠. 올리브유 가격 이런 거 오르고. 그러니까요. 해바라기 이후 네. 기름 가격.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식재료나 이런 것들로 또 다른 나라가 공격을 겪는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남미 같은 경우도 거기 이제 고원지대다 보니까 밀 생산이 안 되고 그러면 미국이 항상 그걸 가지고 노는 게 이제 밀가루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옛날부터 이제 미국의 밀가루는 되게 싸게 이렇게 공급받다가 어느 날 밀가루가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가장 대표적인 식량 안보의 가장 대표 선수는 미국의 밀가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종밀이 사실 미국 밀 때문에 거의 사라진 거잖아요. 사실. 밀려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의 밀가루 앞에는 다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싸게 했다가 치고 빠지고 이런 정책들 특히 이제 남미 같은 경우 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식량 안보하면 미국의 밀가루를 당할 그렇죠. 자가 없다. 그렇죠. 네. 그 미국은 사실 옥수수 산업이 그 미국 산업의 핵심적인데요. 식량 산업에 그 마이클 폴란이라는 사람이 쓴 그 잡식 동물의 딜레마라고 번역된 책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그 책 전체는 이제 음식 선택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생태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지만 그 거의 절반 이상을 미국의 그 옥수수 산업에 대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서부지대, 공화당 지지하는 중서부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옥수수를 재배하고 이 옥수수는 단순히 옥수수만 재배하는 게 아니고 옥수수가 그렇게 정책적으로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네. 그걸로 소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닭도 먹이고 그걸로 액상 과당, 요즘은 이제 설탕을 안 쓰고 우리 그 탄산음료나 이런 거 보면 다 액상 과당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액상 과당, 그다음에 옥수수로 기름도 짜내요. 거기서 석유, 그러니까 휘발유.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전체 산업들이 옥수수 산업을 기반으로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져 있나.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런 그 식량을 포함한 그런 다양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협박하면서 전쟁을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이런 식량 산업, 옥수수 산업에 크나큰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주로 이제 콩과 옥수수를 수입하는데 타겟팅을 해서 여기에다 더 관세를 크게 매기고 이랬을 때 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이 중서부층이 지금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중국과의 전쟁에서는 그때 이미 230억 불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는데 트럼프가 없애버린 USAID가 사실은 미국에 또 옥수수를 사서 그거를 이제 가난한 원조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그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 물량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미국의 역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영화 보면 종종 옥수수 밭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도망을 가거나 네. 하죠. 연인들이 몰래 거기를 가거나. 근데 뭐 어마무시하게 넓어갖고 거기 들어갔다 길 잃어가지고 죽는 사람도 나올 정도로 엄청나다면서요. 그 옥수수 밭이. 거기 막 안에서 살인이 벌어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요. 네. 요즘엔 드론이 있어서 드론으로 다 드론으로 해서 네, 그런 일까지는 안 일어나요. 아, 이제. 길 잃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 길을 잃는 공포 영화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식량 안보가 제가 저희 본방에서 다룬 적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요. 김치 있잖아요. 배추. 지금 이게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평균 기온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지금 배추가 지금 이 추세로 가다 보면 배추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생산량이 확 줄어버릴 수도 있다. 이래 버리면 이제 배추의 자급량이 확 떨어진다라는 그러니까 그 지적하는 뉴스를 그러니까 저희도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또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다가 그렇죠.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죠. 배추만 하더라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콩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는 배추 그리고 미국은 콩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말 우리 농가들의 최대 수입원 중에 하나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무역 갈등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 농가들이 일단 직격탄을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이 반사 이익을 얻는 국가들이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하지만 그 국가들은 굉장히 소수이고 그리고 그게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생산량을 갑자기 늘린다고 또 이게 나중에는 처치곤란이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기후 변화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고 차츰차츰 이제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무역 갈등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큰 그런 그러니까 예, 이게 결과를 가져왔죠. 식량 문제 있죠. 히토리오 얘기하니까 광물 자원이 있죠. 거기다 물 전쟁도 벌어지고 막 이런 적 있잖아요. 물 전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다방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취약한 점,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식량 안보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자원 안보는 사실상 DNA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고 태어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자원 안보를 어쨌든 강화하겠다 그러면은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않듯이 조금 수입 다변화를 노려서 뭐 요소수 사태나 히토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요소수 맞아. 네,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정책의 중요성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참고로 예를 들자면 저희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남동생이 이제 실제로 군대에 이제 갔다가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어리고 남동생도 군대에 있고 하니까 야, 너 군대에 있을 때 전쟁 나면 어떡해? 이제 이러니까 남동생이 전쟁 그렇게 쉽게 나는 거 아니야, 누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로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나요. 이 상황에도 쉽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리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뭐 이상기후, 뭐 폭염, 장마, 폭설 이런 것들이 잦아질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 자원 안보고 식량 안보라는 거는 식량 안보가 흔들린다는 건 결국 내수에 구멍이 뚫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수가 약해지면
우리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트럼프 2기 들어서 수출 분야의 불확실성이 정말 역대급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를 우리가 낮춰야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수출이 불안정할 때는 내수가 강해야 하고 그러려면 식량 안보가 탄탄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으로 이게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량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이런 비탄력적인 식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억제할 게 아니라 계속 비축해 나가는 노력은 반드시 행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바로 봅니다. 경제 논리만 앞세워가지고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거나 이러니까 속칭 가성비 떨어지니까 줄이자 이래버리면 나중에 여기 큰 문제가 차마로 생긴다는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 안보는 정책이에요. 그렇죠. 앞을 내다보는 정책 이걸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예. 그리고 정책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휘둘리느냐 마느냐 이게 되고 식량은 진짜 갑질이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일단 그럼요. 물량도 많고 그리고 기후 변화라는 것도 사실 중간 업자 입장에서 기후 변화를 어떻게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격을 갖고 논다는 거는 약소국이나 정책이 없는 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하면 식량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방비를 잘못하면 그건 뭐냐 무장 해제 당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장휘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언제나 전쟁이 끝날지 이게 관심사인데요. 그 전에 부활절 휴전이 있었습니까? 네.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종교가 정교회죠. 오소독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푸틴이 러시아 정교회 소속의 신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휴전하자라고 이게 제안을 30시간 휴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활절 쉬는 날이고 뭐 예전 같으면 굉장히 의식도 막 거창하게 하고 그랬을 텐데 사실 30시간 휴전했다고 한 건 러시아 쪽의 이야기뿐이에요. 그 시간에도 드론도 날라오고 폭격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휴전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걸 제안하고 자기네들은 우리가 안 쏠 때 물자를 가지고 오고 또 이동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다. 그동안 많은 경험상 우리는 이걸 휴전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푸틴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활절에 휴전도 하는 우리가 이제 전쟁은 전쟁이지만 휴전도 하는 아주 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이 휴전 상황들이 사실은 미국 트럼프 손에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그동안 조용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휘둘리지 않고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보여주기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차원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우리는 그래서 휴전을 제안했어. 근데 우크라이나가 거절한 거야. 식의 어떤 여론전으로 이용하려는 게 가장 컸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내부에 그 국내용 프로파간다로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이렇게 거룩하게 보내고 싶은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멈추지 않아갖고 어쩔 수 없었어. 그러나 우리는 30시간 휴전을 제안했고 우리는 휴전했어. 뭐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증명할 것도 아니고 그냥 했다고 일단은 못 박아서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에 대한 약간 불만을 표시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가 사실 당선된다고 그러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고 했었어요 예전에. 240일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조금씩 계속 늘어나더니 지금 좀 조용하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지금 트럼프의 중재에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공의 적이 양쪽 국가에. 근데 지금도 우크라이나 연락 계속 하시죠? 네, 계속 하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드론 날아오고 폭격 계속되고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 때 휴전됐다고 해서 괜찮지 않냐고 했더니 너 지금 안 들리냐고 사이렌 소리 또 들리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이게 현지에서 체크가 안 되면 푸틴이 휴전한 게 사실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다 이거 드론도 날라오고 미사일도 날라오고 했대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니 뭐 휴전을 제안했는데 우리 보고 휴전도 아닌 걸 들고 와가지고 우리 보고 받아들였니 맞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휴전 협상 테이블은 지금도 공전되고 있는 거예요? 네, 휴전 협상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빅3 협상이 있었죠. 런던에서. 근데 그냥 거의 이게 좋은 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수라장?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수라장보다는 그냥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회담으로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그 회담 런던 회담 하기 직전에 네. 미국이 이제 국무장관이 안 가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이제 일어나겠다라고 해서 안 가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일단은 회의 테이블 자체가 협상 테이블 자체가 격화가 됐고요. 실무진 협상으로. 그러면서 사실 회의 자체가 되게 작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사이에 이미 뭐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굉장히 대규모로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빅3 협상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제렌스키 대통령도 본인이 이 회담에서 굉장히 좀 격하게 감정을 드러냈다. 사실 이 감정을 드러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하고 또 부딪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침착하게 가야 되는데 본인도 지금 너무 사실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렇다 보니까 상황이 이제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트럼프가 그 젤렌스키 욕했다면서요? 그 젤린스키 욕을 했는데 좀 상황이 바뀐 게 또 러시아가 키이우를 대규모로 공습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자기 소셜 미디어에다가 블라드미르 스탑 이렇게 쓰고 또 네. 푸틴의 이번엔 블라디미르였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푸틴을 대상으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이제 트럼프가 화를 내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도 맞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은 이런 일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지금 트럼프는 지금 양쪽 다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보는 이제 중지한다고 나섰다가 혼자 화내는 그렇죠. 딱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다가 미국 다 빠질래. 니네끼리 알아서 해. 혹시 이런?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그래요? 왜냐하면 안 좋죠. 트럼프가 훨씬 더 지금 이걸 끄는 거예요 협상을.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지금 넣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도 우크라이나하고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네가 이제 스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야 우크라이나 이제 단일 협상 해보자라는 제안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전쟁이 나면서 한 번도 젤렌스키하고 푸틴하고 한 테이블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실무자도 안 만나요. 근데 그래서 트럼프가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게는 나만의 마감일이 있다. 그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태도가 매우 달라질다. 그 마감일이 3년 후인지 5년 후인지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또 압박용 발언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음 같아서는 손을 떼고 싶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대선용 멘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대통령이 됐고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보니까 미국 내부 상황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주식 박살나고 국채 요동치고 지금 본인 앞길도 지금 나가기가 힘든 상황인데 당장 돈도 안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겠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큰 트럼프 입장에서 사실 당혹스러운 거는 생각보다 푸틴이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30일 휴전을 원래 미국이 30일 휴전을 제안했었다가 러시아가 이거를 깠단 말이에요. 싫다고. 네. 왜냐하면 30일 휴전 얘기가 나왔을 당시에는 러시아가 이미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의 다 내보낸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거의 다 이제 다시 탈환을 할 수 있는 시기였고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뭐 헤르손이나 아니면 도네츠크 같은 지역에서도 전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30일 휴전했다가는 그동안 막혀 있었던 서방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시간만 준다고 판단을 해서 트럼프 제안을 깠던 거거든요.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노리건 어떤 이유에서건 종전을 시켜주겠다 하는데 심지어 런던 회담 전에 가지고 온 종전 협상안을 보니까 크림반도 다 러시아에 넘기라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광물 협정해야 되고 뭐 헤르손주 도네츠크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러시아에 넘겨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한테
아무리 칼을 들이대도 포기 안 하더니 미국이 들어와서 니들 지금 종전 안 하면은 휴전 안 하면은 우리 무기 끊을 거야 하니까 말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은 당연히 트럼프가 필요해요. 그런데 트럼프는 과연 무엇 때문에 푸틴을 필요로 하고 러시아를 필요로 해서 러시아의 기울어진 종전 협상안을 가지고 오는가에 대한 거를 우크라이나가 지금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대요. 어우, 나는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는다.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인데. 많이 들어본 말이네. 익숙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어디 뭐 소설책이나 어디에 나와 있는 걸 다 카피할지도 몰라. 우리가 나는- 못 찾아서 그럼. 나는 생명을 구하는데 충성한다. 이 말이 맞나요? 아우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불법 이민자들 내보내는 거 보면은 지금 트럼프 때문에 전혀.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트럼프 빼고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마주 앉는다. 그럼 뭔가 좀 진척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일단은 영토 부분에서 굉장히 큰 격차가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본인이 멀쩡하게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뭐 헤르손, 자포리자, 특히 자포리자는 원자력 원전이 발전소가 있으니까. 있단 말입니다. 거기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경상도와 강원도를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아무도 용납하기가 힘든 제안이에요. 그럼 이제 촛불 켜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촛불도 촛불이지만 거기 고향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렇지. 지금 피난을 와 있어요. 키이우 쪽으로.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기 집도 거기 있고 집 문서를 저에게 보여줘요. 저한테. 자기 집 문서를 그러면서 2층 집에 뭐 땅이 몇 평이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 그래서 이거 러시아가 가져가면 이거 제로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로가 되는 거라고. 그런 일이 생기는구나라고 그렇지. 실감을 했거든요. 그럼 피난민들 제가.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예, 거예요. 자기는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젤렌스키가 이거 받아들였다. 그러면 우리는 집을 뺏기고 다 뺏기는 거다라고 하니까 거기도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크림반도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마 최후의 마지막 노선의 영토가 아마 크림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뭐 자포리자니 그래 니네 그렇다니까 너 양보할게. 근데 크림반도만큼은 러시아가 양보를 안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뭐 다 들어줬다가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주 앉을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 푸틴은 푸틴이가 만나자고 했어요. 푸틴이. 푸틴이 만나자고 한 거는 약간 변화가 있는 걸로 그래요? 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니까. 왜냐하면은 일단 협상의 대상으로도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뭐 젤린스키 저기는 불법적인 곳이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번에 선거 안 했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근데 재밌는 건 우크라이나랑 자기가 협상했다고 한 게 아니고 키이우 정권과 키이우 말하겠다. 정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게 불법적인 것이다라는 암시를 주면서 어쨌든 하는데 그럼 왜 그러냐고 했을 때 하나는 지금 아까 김영민 PD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미국 주도로 너무 끌려가다 보니까 러시아 내에 있는 그 보수 서클이라든지 민족주의 서클하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미국은 계속 러시아와 협상을 하고 있지만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편을 계속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EU가 좀 더 우크라이나에 가까워지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고립시켜 가지고 그 유럽과의 선을 끊으려는 것도 하나의 의도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푸틴의 태도는 그 전과는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뭐 젤린스키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지금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 이 만남 자체가 성사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형식적으로는 미국 트럼프가 나선 거잖아요. 휴전을 끌어낸다고. 그런데 EU는 어떤데요? EU 입장은 뭐예요? 유럽연합은 지금 뭐 미국이 설사 발을 뺀다고 해도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하겠다. 실제로 이제 폴란드나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은 너희들이야라고 공개적으로 지목을 했기 때문에 네, 다음은 폴란드 그다음에 발트 3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일단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리는 무조건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예상보다 전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발을 빼면 그렇지 않아도 나토 관련해서 그 군사비를 계속 지금 증액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붙어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속마음은 계속 이제 뒤로는 너희들 이제 어지간하면 여기서 전쟁을 조금 끝내보는 게 어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빼앗긴 영토가 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방어망은 구축해줄게. 예를 들면 방위군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일단은 폴란드 같은 그 다음 위협적인 국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협을 받는 국가들이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휴전 협상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아주 그 밀도 있게 진행이 된다면 역시 쟁점은 영토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나토 가입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과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나토 가입을 안 하면 또 침범이 올 거다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토 가입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생명과 같은 거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러시아는 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도 그렇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면 우리 뭐 인정사정 안 봐주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애초에 이번 전쟁의 그 동기,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장하는 동기 자체가 나토의 동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나토 가입 문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토 가입 문제는 사실 미국이 나토 가입하는 거에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는 거에 긍정적이면 또 모르겠는데 미국도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 가입은 반드시 해야 우리가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날 텐데 하자니 너무나 많은 벽이 있고 또 미국조차도 긍정적이지 않고 그런 입장이라 아마 젤렌스키하고 푸틴하고 한 테이블에서 만나게 되면 사실은 이 문제가 가장 예민할 것이다. 그 다음이 영토 문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뭐 진척시키기가 힘든 게 나토 가입 안 돼. 거기다 영토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100% 수복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맞아. 어느 정도는 떼줘야 되는 거잖아요, 러시아에.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발가벗고 지금 협상장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기다 거예요. 히토류 뺏겨. 네. 네. 히토류 난도 없이 그쵸. 미국에 그리고 원전 뺏겨. 근데 뭐 사람은 계속 죽어가고 있어. 네. 내부에서도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고. 근데 지금 러시아는 확실히 지금 전황에서 유리한 위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정말 사면초가인 거죠. 근데 사실 젤렌스키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누가 리더십으로 와도 이게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여기서 무슨 묘안을 내서 이 상황을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가져가겠는가. 사실 이 전쟁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너무도 불리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태생이 누가 대통령이었어도 이건 참 이끌어가기 힘든 건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상황을 더 고려하는 듯한 행보를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게 이제 푸틴의 심기를 계속 거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크림반도 정말 양보해갖고 크림반도만 넘어가더라도 우크라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젤렌스키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순간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떨어진다. 그렇죠. 패배라고 보는 거죠. 패배. 그렇죠.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하루에 500명 가까이 전사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끌어쓸 수 있는 인적 자원이나 뭐 이런 걸 정말 고열을 쥐어짜서 지금 전선으로 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루와 이틀이 좀 다르거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네. 그죠? 우크라이나가 진퇴양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네, 이건 이게- 인도주의적 화법이 아니면 사실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다들 중재한다고 나선 미국도 자기네들의 이익에 따라서 지금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사람을 좀 덜 죽이고 아이들 학교를 가게 하고 양쪽 국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화해를 해주려고 한다 그러면 인도주의적인 화법이 아니면 해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EU가 딜레마가 있는 게 EU는 한편으로는 지금 사실은 영토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국제법상 불법적인 점령이거든요. 불법적인 전쟁이고 그래서 이거 사실 인정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그게 뭐 그렇죠. 그 다른 권위주의 나라가 됐던 혹은 뭐 미국이 됐던 혹은 다른 나라들이 똑같은 일을 했을 때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미국이 처음으로 트럼프가 되면서 노골적으로 그냥 이거 영토 떼주면 되지 떼주고 우리 히토리 주고 그럼 우리가 너네 안전 보장은 고려를 한번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지금 아까 그 송영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주고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힘들면서도 한편으로 그거를 인정할 수는 없는 그런 딜레마에 있고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인도주의적인 것에 호소하고 그런 다자주의적인 원칙과 그리고 그런 기존의 국제사회가 갖고 있었던 질서와 규칙에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또 동조를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확 러시아 편으로 붙어버렸을 때는 그 과거에 우리가 지금 80년 이상 유지했던 원칙들이 얼마큼 될 수 있는지 그럼 되게 큰 고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지금 저희가 전쟁 초반에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엔 안보리였는데 유엔 안보리가 정말 사실상 뭐 식물 기구에서 더 벗어나서 정말로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안보리에 왜 기대를 걸었었냐면 안보리는 이 구제력이 있는 어떤 제재가 가능한 기구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이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제재들을 통해서 사실상 고립을 시켜야 돼요. 러시아를 말라 죽이는 것처럼 전략으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고립을 시키려고 하는 국가들은 경제적인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라기보다는 어떤 손해를 입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에 물건 팔던 사람들이 러시아에 더 이상 물건을 팔지 못하게 돼버리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인도주의적 차원이라는 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이 죽는 걸 막을 수 있어라는 게 사실 결과적으로 인도주의적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득을 시켜서 사실 제재를 가하는 거 말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뭐 안보리 얘기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미국이 들어가 있고 미국도 들어요. 중국이 있고요. 그거 되겠냐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안보리를 만들어낸 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다시는 이렇게 무식한 전쟁 하지 말자는 전 세계인의 약속인 거예요. 그 체제로 우리는 그나마 80년 이상을 지금 그걸 잘 지금 이걸 잘 갖추고 있었는데 아니 사실 우리 만약에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거기 군사를 보내서 그걸 강제로 빼앗겠다. 그러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거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무려 우리를 치면 경상도와 강원도에 해당하는 땅을 지금 러시아가 무력으로 와갖고 여기에 내 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느 나라들 그래? 그럼 땅을 빼앗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는 선례를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법이 있고 제도가 있다. 그걸 국제법에 맞춰서 영토 문제는 해결을 해야지. 그게 잣대거든요. 힘으로 이렇게 총으로 뭐 탱크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전 세계 이게 평화라는 말을 못 꺼낼 정도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럼 정리를 하면 다수의 전문가가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집권을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가 강제로라도 종전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틀린 거죠. 당연히 틀린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그런 어떤 정치인하고는 굉장히 다른 게 너무나 이익 위주인 거예요. 네. 근데 국가 정책이란 그리고 국제 관계란 이익만으로 해당하는 게 안 돼. 그러다 보면 피를 흘리게 되고 서로 싸움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오히려 여기 기름을 부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오히려. 러시아 전쟁 가운데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본인은 중재를 한다고 어떤 존재감을 계속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선이 너무나 치열해지고 있고 우리도 6.25 때
휴전 협정하면서 더 치열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 나오면서 더 치열한데 이게 짧게 끝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게 러시아 안보에도 과연 도움이 됐는지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아마 지금 분위기는 지금 전쟁으로 얻은 영토를 러시아가 확보하게 될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이 전쟁의 위협을 느낀 스웨덴이랑 중립국이었던 스웨덴,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나토는 더 세지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영토를 얻으면서 대가로 주는 것들이 과연 러시아에게 더 유리한 것인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따져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상 진단을 하면은 러우 휴전은 멀었다.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울면서 한 얘기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싸워야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라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매일 죽어나가고 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참으로 냉정한 국제 관계의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